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수도들은 그리고 도시들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일본 열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시베리아 일대 심지어는 그 시베리아 일대에서도 큰 도시들은 대부분 항구 도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강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마시는 물이라든가 농작물이 아니라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물류의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강가에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들은 반드시 항구 도시고요. 그 대신에 내륙에 있는 도시들은 항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항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걸 외항도시라고 그래요.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고골의 두 번째 수도가 국내성이거든요. 압록강 중류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내륙 항구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바깥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거의 끝에 가면은 의주, 지금 신의주에 조금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박작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작성이고요. 고구려 때 박작성, 발해 박작구가 되는데 여기가 외양이 됩니다. 다시 평양으로 내려와 볼까요? 평양은 항구 도시입니다. 1866년도에도 미국의 기선이 평양 시내까지 들어왔습니다. 항구 도시란 아주 단적인 증거인데요. 여기는 내륙 항구 도시지만은 바깥쪽에 외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남포 지역이라고 추정되고요. 주변에 많은 성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로 와볼까요? 백제수도는 한성입니다. 현재 천호동 일대 또는 하남시 일대가 되죠. 그 다음에 서울 한양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는 항구 도시고 그렇다면은 외항 도시는 외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의 송도가 바다로 진출하는 외항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장 무난한 것은 이른바 천호동 일대에서 백제인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은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아니면 김포반도입니다. 거기서 머무른 다음에 이제는 거기서 다시 기후를 봐서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백제의 외항은 어디겠습니까? 김포반도 끝 그리고 강화도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신라는 어떻습니까? 경주는 항구도시라는 논문을 한 오래전 5, 6년 전 이상 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경주는 당연히 항구도시입니다. 경주에서 출발하게 되면 형산강을 타고 나가서 끝나면은 포항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일만을 외항으로 삼으면서 신라는 다른 연안 지역과 교류했고 일본 열도로 진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호랑과 세운여입니다. 반면에 일본 열대에서 있었던 외 세력들이 외인, 외병 뭐 이런 이름으로 쳐들어오는데 경주에 쉽게 접근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바닷가에만 접근하게 되면은 형산강을 타고 역류하거나 아니면 울산에서 넘어오면은 흔히 말하는 경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는 항구 도시고요. 이건 아주 정확히 제가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아, 가야가 있군요. 가야, 김해, 당연한 항구 도시죠. 그리고 김해에서 북상하게 되면은 내륙 항구 도시로 조선시대 때까지도 가장 유명하고 유효성 있고 잘 활용된 것이 내륙 항구 도시인 충주입니다. 충주는 그래서 목계장터도 있습니다만 충주는 바로 내륙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고구려마저도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는 중원경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죠. 그 다음에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는 서울 한성이 있었지만은 두 번째 수도는 웅진성이거든요. 웅진성은 지금의 공주인데 당연히 금강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성황 때 옮긴 것이 남부해란 명칭하에 다시 수도로 옮긴 것이 어디냐면 부여 사비성이거든요. 사비성은 제 관점에서 보면은 완벽한 항구 도시예요. 제가 한번 79년도에 금강을 신탄지를 출항해 가지고 금강을 쭉 뗏목을 타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 보니까 역시 지금 공주와 부여는 완벽한 항구 도시로구나.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당시 백제를 구다라라고 불렀는데 일부 사람들은 거기 있는 구드레라는 곳이 바로 기원했다고 보고 있을 정도로 이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당연합군이 660년 여름에 수군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할 때 사비성까지 그냥 진격했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라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 대신 여기는 궁성 앞에 있는 부두이고 외형은 어디일까? 몇 가지를 상정할 수가 있어요. 금강 하구의 장항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진강 하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주도 항구 도시고요. 기타 많은 도시들이
항구 도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었는데요. 인간이 건설한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 항구 도시다. 특히 우리 역사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한반도와 남반주 일대, 그리고 양쪽에 동해와 서해, 남쪽에 남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도시들은 항구가 좀 불가능해요. 조선시대 말까지도 우리 육로를 걸어서 운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물길을 활용한 겁니다. 특히 해로를 활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도시들은 이렇게 이중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내륙에 있는 부두, 항구 도시의 부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는 바다랑 연결되는 지점에서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외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외항과 내항을 동시에 구비한 도시를 강해 도시란 명칭으로 명명한 겁니다. 즉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 즉 바닷가는 외항 도시지만은 내륙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닷물의 영향도 덜 받고, 그 다음에 적의 공격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 이런 안정된 곳에 도시를 건설했고, 이것을 강해 도시란 명칭으로 부여했고, 제가 말씀드린 고구려의 이를테면은 평양성이라든가, 그리고 백제의 한성이라든가, 그리고 고려의 개경, 신라는 조금 이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야의 역시 김해도 대부분 이런 강해 도시에 전형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할 때는 이런 해양적 관점 그리고 도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다 그렇고 지중해를 한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라시아 또는 서양사 속에서 이런 항구 도시와 관련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배를 타고 진해를 출발해서 유로까지 왕복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쿠알라룸푸르인데요. 저는 바다에서 곧 들어가면 쿠알라룸푸르라는 도시가 나올 줄 알았었는데 40km를 더 들어가서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놀란 것은 바로 그리스에 갔을 때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가 탄 배가 그리스의 아테네항에 도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피레우스라는 외항에 도착했고 아테네까지는 20km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전철을 타고 간 기억이 납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일어난 살라미스 해전은 바로 피레우스 해양에서 조금만 바깥으로 나간 바다인데, 그 바다는 대양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도해처럼 이런 내륙 안쪽에 있는 섬들 사이에 조그만 해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역사를 달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르크 갔을 때는 더 놀랐는데요. 함부르크에 도착한 다음에 우리는 바다에서부터 함부르크 도시까지 110km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함부르크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 줄 알았는데, 물론 르베크라든가 기타 한자 동맹의 도시들이 있는데 함부르크는 안쪽으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간 곳에 항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훗날이 아니라 91년도구나. 더 먼저네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갔습니다만은 중국의 모든 곳의 해양문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흔히 말하는 양주 아니겠습니까? 남경과 양주인데, 예를 들게 되면은 종화연종 때도 함선들을 거기서 건조했고요.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전쟁 벌일 때도 이들의 전함은 그 지역이라든가 더 상류 쪽에서 건조한 다음에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하이에서 300km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바닷가에 있으라고 생각했던 항구 도시들은 사실은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는 외항에 있는 조그만 항구를 만들고 실제적인 도시는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는 내륙 한가운데에 있는, 이를테면은 시베리아, 오늘날 러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내륙 항구 도시와는 달리, 모스크바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것과 달리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형적인 항구 도시들은 강해 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구나 해서 강해 도시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원적인 시스템을 운영한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인가요? 첫 번째는 안전상의 이유인데요. 바닷가에 있는 외항 도시들은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지중해라든가 또는 아드리아해라든가 또는 발칸반도의 해안 쪽 가다 보면은 엄청난 성벽으로 구축된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폴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방어시설을 구축하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적의 공격을 방어해죠. 로마도 바닷가에서 40km 정도 들어간 곳에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그런 방어성의 효과가 중요하고요. 고대 도시는 뭐 근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근대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센트럴 시티라고 그래서 큰 도시나 수도는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방어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는 항로와 분명히 연관돼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양의 메커니즘이거든요. 바다는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다들은 파도가 높이 치고요.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날씨가 나쁘게 되면 말 그대로 파도가 밀려들면서 직접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바닷물에 의해 가지고 조수가 역류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쭉 가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니까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백제 초기가 건국할 때 비루와 원조 얘기를 떠올리거든요. 처음에는 비루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닷가 백기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인천 지역에 적합하고요.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도 그렇고 다음 진출을 위해서도 인천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물론 짜다는 이미지 기록에서 보듯이 농경에 부적합한 편도 있지만 방어성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온전은 보다 현명하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강변에 있는 항구 도시를 건설했고 역사상에서 원조 세력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료와 함께 실제적인 환경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해양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메커니즘 때문에 항구 도시는 강해 도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